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 소통과 협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 첫날인 어제는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을 했는데요. 넉 달 만에 한자리에 모인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관저에서 이뤄진 회동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5당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와서일까요?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설전을 벌여서 문 대통령이 중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국에 난관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소통행보로 임기 후반기를 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는 생방송으로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 이어지는 여의도 1번지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힘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 요약을 하면 임기 전반기에는 씨 뿌리고 싹을 키웠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그렇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말에 그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를 말한 게 아니라 미래를 말했다. 네.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그 KBS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저도 느꼈지만 자꾸 과거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거나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얘기를 해명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굉장히 네. 아쉽다 이런 평가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수보의 모두 발언에서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주로 담겼다. 네.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문 대통령이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씨 뿌리고 싹을 키웠는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흡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나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앞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머지 집권 후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 4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에 대한 씨를 뿌리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열매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전반기에 씨 뿌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올바른 길을 갔는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 그 진단이 올바랐다면 그 길을 그대로 더 힘을 실어서 남은 2년 반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씨를 엉뚱한 곳에 뿌렸다라고 한다면 네. 그 씨를 뿌리는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남은 2년 반 동안을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4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네. 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끄집어냈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맡았던 장병규 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부에서 도대체 혁신 성장에 대해서 총 떼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거칠게 쏟아내기도 하면서 이 정부는 친기업도 아니고 반기업도 아니다. 무기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의 그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평화에 대한 얘기도 현재 남북관계 현실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야당과 그리고 또 반대하는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과정으로 지난 2년 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해서 나머지 후반기 임기 2년 반을 국민들과 함께 국정을 이끄는 데 주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기 후반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오늘 그 소통 부분 그 모두 발언 말미에 소통 부분을 강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졌던 어떤 광장 민심에 대한 것들도 소통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더 넓게 그리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뭐 이런 또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 그 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남은 임기 절반의 임기를 국민께 더 낫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사나 레토릭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조금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만한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정부는 어떤 태도를,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끄라고 얘기했고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던 소방차 모습들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질책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근데 물론 그게
일부분의 국민들께는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일부분의 국민들께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여야 회동을 한다 그러면은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렇게 5개 정당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앞으로 국정 후반기에 어떻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출구를 뚫으려고 했던 게 야당 의원들한테 일종의 개각이나 이런 거 할 때 장관이나 총리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정치에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국정 후반기에 모든 정책의 성과는 결국은 경제 문제로 자꾸 귀결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네. 백성은 먹을거리를 하늘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생과 경제라는 게 국민들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후반기에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거기서 성과를 내야지 나중에 임기 말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통과 경제 문제를 크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소통은 역시나 집권 후반기에도 좀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당장 여야 5당 대표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기도 했고 19일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은 아마도 이 소통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띄워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져갔는데요. 그 당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격이 없는 소통을 굉장히 강한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네. 그리고 퇴근길에 국민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따릅니다. 그렇게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으면 듣고 경청한 뒤에 정부가 정한 국정 기조나 정책 방향들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2년 반 동안은 정부가 계획했던 국정 기조를 아무리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네. 크게 흔들림 없이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갔던 성과가 크게 좋지는 않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 방향들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보이게 된다면 현재 성과가 조금은 좋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이런 소통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국민들이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특히 반대되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 백악관 정치를 보면 야당에 있는 대표들이라든지 주요 정치인을 수시로 백악관에 불러서 만찬하거나 같이 간담회를 갖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국회도 여러 상임위원장 등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5당 대표 회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과의 수시로 된 소통을 강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소통의 자리였던 어제 여야 대표들과의 5당 대표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한테 내가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로 꾸짖은 겁니다. 여야상설협의체도 자유한국당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에 응해야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안 한다 이러면서 외면해온 것이 지금까지 자세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야당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꾸짖었다, 그리고 다 품고 가겠다.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단어들, 표현들이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 당의 수장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선거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협상 중에 협상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요. 화내면 진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야 5당 대표가 서로 간의 이견을 얘기하는 자리 같으면 그냥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면 되죠. 네. 초월의 모임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간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말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의 꾸짖었다고 하는 표현도 부적절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또 곧바로 반응해서 서로 고성을 질렀다고 하는 것도 또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른바 진 거예요. 이번 협상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여야 5당 그 대표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 4대 1로 싸우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왜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고요. 손학규 대표도 왜 당에서 그러면은 자꾸 지금 당대표직 나오라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양 대표가 결국에 싸운 이유가 선거제 개편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보면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과연 진척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12월 초가 되면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요. 네. 국회 300석 의석 중에 과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결국 쟁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안대로 보게 되면은 지역 구석을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도 의석수에 대한 확보 없이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네. 일부 정의당이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좀 싸늘한 반응들을 얻기도 했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면서 네. 한국당을 고립시킨 여야 4당이 사실 선거제도 개편하는 과정에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손학규 대표가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선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예. 그럼 서청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게 엄히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런 게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의 기능이 돌아갈 리가 만무하거든요. 네. 손학규 대표가 내부에 있는 당 문제로 굉장히 좀 어지럽고 곤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치에 대한 근본 도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실장들이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선 전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 관련해서 언론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가 이낙연 총리를 딱 지칭하진 않았지만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는 또 말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좀 임박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이낙연 총리한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놓아드릴 때가 된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해서 한 네. 얘기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고 아마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이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정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다음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총선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총선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던지거나 네. 아니면 총선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일종의 성과를 자기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대통령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도 놔줄 때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총선을 너무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신임 법무부 장관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낙연 총리를 놔주게 되면 지금 또 다시 장관 중에서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장관도 있단 말이에요. 예. 한꺼번에 다 같이 놔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일 박하게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인사 문제 이렇게 인사죠? 꼽히거든요. 인사 문제는 정책 문제하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하게 되거나 인사에 잡음이 생기면은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6일인가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12월 말이나 1월 초밖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자칫 만약에 인사를 잘못해서 또 뭔가 잡음이 나오게 될 경우에 한 20일 정도 기간을 인사청문 기간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논란이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치면 한두 달 정도가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총선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를 임명했을 때 최소한의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청와대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현재 청와대의 어떤 복잡한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과도한 막말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고 한 택시기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건데 일단 오늘 오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택시 기사의 우스갯소리를 가져와서 이런 택시 기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당원 교육이니까 당원 교육 과정에서 좀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이죠. 인용한 것이죠. 네. 네, 이후에 진행자가 사과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건 뭐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간접화법을 활용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종원 수석 대변인 발언했을 때 그때도 외신이라고 언급 안 했지만 외신 내용 간접 인용한 거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세월호 한 촉으로 당선된 대통령인가? 뭐 이런 식의 막말을 했을 때 그때도 댓글에 달린 내용이다 이러면서 간접화법으로 했어요. 네. 김 전 의원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간접화법에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건 좀 정당하거나 당당해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원 교육이라 할지라도 상대편 정당의 당대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반응했겠나. 아마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 상대당 대표에 해당하는 말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들을 험악하게 하니까 상대편도 험악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그 문제가 상대 경쟁자가 싫은 게 아니라 서로 미운 사람이 제일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하고 협상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증오에 해당하는 말 같이 느껴지는 말들은 좀 피해 갔어야지 맞는 거죠. 그게 공당의 어떤 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리 뭐 인용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저 정도로 듣기 좀 거북한 표현이 있다라면은 정치인들은 그런 걸 전달하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당시 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또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끝내 추미애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사과를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강기정 수석 논란이 일고 나서 강기정 수석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필요한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가 극단적인 정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사과의 정석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뭐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네. 있는데요. 이쯤 됐으면 여야가 누가 더 굉장히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지지층을 단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오해할 소지들이 다분하거든요. 예. 20대 국회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고 있어서 사실 마무리 20대 국회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가 좀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지도부가 새로운 정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함께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화두가 됐을 때
또 저녁에 맥주 회동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네. 보였던 게 김재원 의원인데 본인도 이제 또 하필이면 이런 네. 논란의 또 중심에 서면서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예.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과거 TK 출신의 대통령 이름을 쫙 나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집어넣어서 자랑스러워야 한다.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 정서하고 맞는 것인지 뭐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공고를 나왔고 뭐 노태우 대통령이 뭐 어디 지역 출신이고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지역 감정들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보다 이게 더 심각한 발언이에요. 네. 예를 들면 호남에 가가지고 민주당 교육한다고 해서 비슷한 말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TK가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정당 구도를 만들어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좀 혁파하자고 지금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점수가 깎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앞서 김지훈 의원 뭐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그 사진 찍은 거 말씀하셨지만 네. 지난번에 추경안 심사할 때 그때 만취가 돼가지고 국회 들어와서 얼마나 사실은 욕을 기억나네요. 먹었습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그때 세월호 특조위가 열렸을 때 그때 세금 도둑이라고 표현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 없는 일처럼 돼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전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쥔 의원인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는 뭐 김재원 의원이 판단하고 자유한국당이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논란이 휩싸이는 것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가 일종의 이제 보수 통합을 내세우거나 이러면서 나름의 프레임을 좀 전환하고 네. 나름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들도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깎아먹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각각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보수 통합 이야기 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하고 유승민 의원이 화답을 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속도가 걸리는가 싶었는데 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에서 통합은 없다라고 선을 일단 그었는데 네. 이거를 단순한 향후 통합 논의를 위한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류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건 권은희 의원 그리고 유희동 의원 두 사람이 기획단에 추진한 단장으로서 목소리를 예. 내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당이 통합하자라고 제안했던 대상 중에 권은희 의원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광주 호남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보수에 대한 대통합 과정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상징성과 정체성에 서로가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통합의 과정에서 제외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은희 의원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보수 대통합보다는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본인의 정치 활동에 유리하겠죠. 또 여기에 있게 되는 국민의당 출신으로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비례대표를 지내고 나면 그다음에 지역구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들이 형성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본인이 다음번에 정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유리한 공간이 어딘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자신 개인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단은 보수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상황들을 극복하고 봉합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보수를 폭넓게 통합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 그룹도 끌어오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젊은 사람들의 그룹까지 함께 헤쳐나가자는 것이 보수 통합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언제든지 황교안 대표와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가 선언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약간 조금은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15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서로 각기 다른 변혁을 이끌고 있는 과정에서 내부에 대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모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통합의 길로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애당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3가지 통합에 대한 조건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보수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통합의 논의를 진지하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제는 뒤로만 조금 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보수 통합 논의가 결국은 그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중도층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보다 한국당 지지가 더 많은 그런 효과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 통합에 대한 하나의 여론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한 것은 그 시점 자체가 그렇잖아요.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문제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질 무렵에 그 카드를 던졌던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계산할 때 좀 국면을 전환하는 효과, 국민들께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효과를 좀 노렸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수대 통합이라고 하는 게 과거 야권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대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띄우는 순간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정치적 관심이 보수대 통합이라고 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하는 효과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대감들이 일종의 지지율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앞서 이제 좀 뜸들인다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네. 너무 이른 거죠. 보수 대통합을 하기에는. 선거가 아직 막바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제 그 변혁도 마찬가지고 예. 황교안 대표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은 좀 있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수대 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꺼내고 깃발을 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수 쪽의 관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면서 서서히 협상을 해가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변혁 쪽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반응들도 보수대 통합 쪽도 그 하나의 안으로 두고 독자 생존도 하나의 안으로 두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때 몸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우리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뻔히 다 사실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숙성시켜 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변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올리면서 뭔가 정치적 딜이나 서로 간에 요구하는 바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다만 어느 한쪽이든 너무 큰 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판 깨져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무모한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능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염탐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예. 거고요. 어차피 선거제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어느 정도 패스트트랙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변수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지나가고 1월 연말 연초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말국회 보수 대통합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보수 진영의 탄력을 받는 그리고 좀 이런 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통합이 사실상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는 아주 면밀하게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득표했던 득표율과 당시 홍준표 대표, 안철수의 후보, 그리고 그 당시 유승민 후보 등이 얻었던 득표를 계산해 보면 보수가 통합했을 때와 분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매우 자명합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불호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반이 지났는데 여기에 서로의 탓을 하면서 뭉치지 않고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뭉쳐서 문재인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 방향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게 보수 대통합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사실은 제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 제주에 있는 원희룡 지사, 더 나가서 더 많은 외부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화답해서 보수 통합을 이끌어가는지 아마 저는 11월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 통합에 우리공화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보수 통합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 우리공화당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우리공화당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배제하는 통합,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서 폭넓게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기조에 서로 동일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큰 혼란이나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우리공화당이 사실 합쳐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만남이 또 있었습니다. 친문의 핵심이죠. 민주당 전해철 의원 그리고 비문의 대표 인사격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하면서 정말 세게 맞붙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친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해경군 김 씨 네.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결국 나중에 사법 처리 문제까지 가고 뭐 수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후유증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하고 네. 이재명 지사 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하고 사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화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보수진영 인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너무 잘 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런 모양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런 모양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쇄신이나 아니면 물갈이 공천이나 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프레임이 이거 친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당이 그런 방식으로 갈라져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국민들께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하나로 묶어가는 작업을 미리 사전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개파에 의한 공천이 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되게 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 이해찬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당을 좀 운영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전 포석으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여야 어느 정치 세력을 떠나서 당연히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은 계속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20일간의 구속 기한을 꽉 채우고 14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구속 기한 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측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이 소환 조사에 응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사실상 조사에 어려움이 겪었다라는 게 검찰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바탕이 되어야 조국 교수와 연관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네. 아마 20일이라고 하는 구속 기간 내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완전한 수사를 바탕으로 조국 교수까지 함께 수사하기에는 동력이 조금 떨어진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구속 기소된 상태를 바탕으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련된 질문지에 대한 질문만 100가지가 넘는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른 시일 내에 조국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과연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